안녕하세요. 임현입니다. 자, 바른 형사정책 2018년 대비 교재가 기본서가 새로 나왔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또 최근에 출제 경향하고 또 법령을 또 정비를 했고요. 또 각종 필요한 내용들을 최대한 담고 또 오자도 많이 수정을 해서 좀 완비된 책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기존의 체제와 마찬가지로 이 책도 챕터마다 주요 논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이런 내용을 다루는구나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챕터의 본문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주요 논점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복습하는 데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형사 정책에 관해서 또 이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형사 정책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형사적으로 범죄 예방이라든지 범죄 방지 대책을 세우는 그죠? 그 정책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뭐 학계에서도 그런 연구 같은 걸 하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형사적으로 바람직한 범죄 예방이나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을 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범죄 예방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한 국가의 일체의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앞부분에 약간 수식어가 필요합니다. 형사정책의 개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한번 칠판에 적어볼까요?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파악하여 범죄 방지 대책을 세우는 국가의 일체의 활동,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방지 대책을 위한 국가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무엇이고 그 범죄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 범죄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형사 정책은 이거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개념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범죄입니다. 범죄. 그렇다면 범죄가 뭔지를 간단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범죄는 크게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로 나눌 수가 있고요. 형식적 의미는 바로 법이라고 하는 형식에 의해서 규정이 된 것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형법전을 둘 수가 있어요. 범, 죄와 그에 따른 효과로서 형벌을 규정한 것, 이게 바로 형법이라고 하고, 형법에는 형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도 형법이지만 넓게 보면 뭐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각종 행정법규에 형사 범죄와 형사 지제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건 모두 형법에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의 대상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형식적 의미의 범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형벌을 받을 만한 것으로 법에 규정한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법 규정과 상관없는 거죠. 법 규정과 상관없이란 말은 법의 규정이 있든 말든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도 포함하여 라는 뜻이 되겠죠. 상관없이 각종 상관없는, 이렇게 할까요? 사회적 유해 행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는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 국가, 사회를 불편하게 만드는 각종 행위 중에서 도저히 이것만큼은 가만히 국가가 방치할 수는 없겠다 하는 걸 따로 구분해서 법에 규정을 했고, 그걸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넓은 개념이라고 한다면,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그 중에서 도저히 국가가 형벌을 부과할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한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범죄 안에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형사정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범죄에 하나는 것은 아니죠. 실질적 의미의 범죄도 다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라면 그것을 방치한다면 향후에 형식적 의미의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범죄와 관련된 것도 형사정책의 연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이야기한다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거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렇게 3단계 범죄론 체계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경향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 성질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건 어디에 있죠? 범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은 법에 적혀 있는 거예요. 바로 법에. 예를 들어서 살인죄다. 그러면 형법 250조 1항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범죄와 형벌이 규정되어 있죠. 거기에 사람을 살해한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구성 요건이고 거기에 해당한다면 일단 범죄 성립 요건의 1단계 요건이 통과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립 요건은 요 하나, 둘, 요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범죄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단계를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다. 그러면 법원의 판사는 바로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를 해서 범죄가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을 살해를 했다면 형법 250조 1항에 해당이 되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위법성은 각종 위법한 거를 다 모아서 법에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을 수가 있죠. 법에 적혀 있는 그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과연 이걸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 싶은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여기서 조각이라고 하는 건 없어진다, 소멸한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래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하지만 어떤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법성이 소멸한다, 위법성이 없다. 그렇게 되면 범죄가 아닌 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는 우리 형법에는 정당 방위니, 정당 행위니, 뭐 긴급 피난이니, 피해자의 승낙이니 이런 다양한 내용이 예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정당 방위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형법 250조 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죽인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막 칼을 들고 휘두르는 과정에서 내가 방어를 하다가 그걸 밀치다가 그 사람이 뭐 머리가 다쳐가지고 사망을 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인 건 사실이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위법성이 탈락한다. 그러면 위법하지 않은 게 되고 따라서 어떻게 되죠?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예외 사유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이게 없다면 위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단계를 검토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책임 유무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의사결정, 사리 분별할 능력을 갖춘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리 분별 능력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행위는 책임이 없는 게 돼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리 형법상 심신 상실자 규정이 있어요. 요거는 전혀 뭐 예를 들어서 술에 만취돼 가지고 스스로 전혀 사리 분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어떤 행위를 했다 그러면 스스로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건 책임이 탈락해서 이거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형법 9조에 보면
14세 미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나이가 너무 어리다. 그러면 물론 아이들도 아이들 좀 똘똘한 아이와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 평균적인 아이에 따라서 사례 분별할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일일이 다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예 법에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만 14세 미만의 행위는 책임이 없는 걸로 해석이 돼서 벌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책임이 탈락하게 되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심신상실자는 책임 자체가 책임 능력이 없다고 그랬는데 책임이 애매하게 있는 경우도 있죠. 심신미약자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하는 사람보다는 월등히 약한 상황의 판단 능력밖에 없고 다만 심신상실까지 이르지 않아가지고 어중간한 거죠. 미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정 책임 능력자 그래서 이것도 책임 능력 일부 있는 걸로 인정합니다. 다만 완전히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과 똑같이 처벌하기는 어렵죠.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감경한다. 그래서 형을 절반 감경하는 이런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요거는 책임 능력이 있는 경우고 심신상실자는 책임 능력이 없고 14세 미만 책임 능력이 없고 그래서 책임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순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없고 그 다음에 나이도 14세 이상이면서 심신상실도 아니다. 그러면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범죄가 성립하게 되면 소추 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갖추게 되면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해서 그 다음에 형사 소송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형사 재판을 거쳐서 어떻게 처벌할 거냐 말 거냐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범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험에서는 범죄가 무엇이냐라는 게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겠고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3단계 범죄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 범죄의 현상이죠. 범죄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래서 한 사회에서 젊은 층의 범죄율이 높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소년 범죄가 많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여성 범죄자들의 범죄율을 따로 검토도 해보고 노인들은 또 범죄율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수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충분히 연구를 해야만 그걸 기초로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주로 통계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 내지 범죄에 대한 조사 방법에 대한 것도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그렇다면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범죄 원인론, 우리 책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놓고 보면 그 어떤 개인적인 소질이나 환경과 별로 무관하게 그런 특별한 특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고통과 쾌락을 비교하는 게 사람의 본질적 속성이다. 이게 고전주의적 입장인데 그 본질적 속성에서 예를 들어서 상점에 들어가서 금은 보석상이라고 할까요? 보석상에 들어가서 다이아몬드를 하나 훔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쾌락 그리고 이게 잘못됐을 때 뭐 걸렸을 때 잡혔을 때 느낄 수 있는 고통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낫다라고 평가를 합리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범죄를 선택을 했다면 자유의지에 의해서 범죄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실증주의라고 해서 그 개개인의 소질 환경을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안 좋은 인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자질을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 사람이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일정한 행위를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이렇게 이론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범죄 원인론과 관련해서는 크게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고전주의라고 하는 것은 비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실증주의는 결정론이라고 하고요.
이 결정론, 비결정론은 무슨 얘기냐면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범죄는 이미 결정된 것이야. 그래서 결정론이고, 고전주의는 전혀 그런 자질이나 소질과는 무관하게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을 한 거니까 범죄는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결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주의의 가장 핵심 개념은 자유의지예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로운 의지.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서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기가 고통과 쾌락을 비교해서 범죄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선택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에 상하는 처벌.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이게 17, 18세기 주로 전개되던 고전주의적 시각인데 19세기에 들어서는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자연과학적 그 연구 성과를 범죄의 원인론에 결부를 시켜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소질이나 환경이 원인이 돼서 이 사람은 범죄를 어쩔 수 없이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결정된 것은 아니냐.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범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범죄가 이미 결정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처벌한다는 건 무의미하죠. 소질이나 환경이 잘못돼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면 소질과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죠. 그걸 근본적인 내용을 개선하지 않고서 단순한 처벌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때에는 주로 치료라든지 일정한 개선 조치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형사정책이 발전하면서 단순히 그 사람의 선택에 따른 책임이고 처벌이다 이런 시각에서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의 개별적인 특성을 잘 따져보고 어떤 게 원인인가 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나 개선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시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증주의에서는 소질과 환경이 원인이라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확장돼서 여러 분파가 있는 거죠. 하나는 생물학적 원인론. 그건 소질의 일종이 되겠죠, 소질. 또 하나는 심리학적 원인론. 이것도 그 사람의 개별적인 소질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학적 원인. 사회학적 원인은 그 사람의 환경, 주변 사회 환경과 관련이 있겠죠. 이렇게 이 두 개는 소질, 요거는 환경. 이렇게 해서 여러 분파가 형성이 됐고요. 주로 생물학적 원인론은 이탈리아에서 롬브로조를 비롯한 이탈리아 학파에서 주로 연구가 된 것이고, 심리학적 원인론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분파가 있고요. 사회학적 원인론은 주로 환경을 중시했던 프랑스라든지 벨기에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다가 또 미국의 범죄사회학으로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생물학적 원인론은 부모로부터 안 좋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정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은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이죠. 심리학적 원인론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라든지 정신병적 원인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는 거고요. 사회학적 원인은 이제 환경이라고 그랬죠. 환경은 미국의 범죄 사회학으로 넘어가면서 크게 두 가지로 발전합니다. 하나는 미시적 원인론, 하나는 거시적 원인론. 미는 작을 미자고 거는 클 것자예요. 그래서 환경 중에 작은 환경, 이게 바로 가까운 주변 생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부모로부터 안 좋은 습성을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웠다. 아니면 주변에 질이 좀 안 좋은 친구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안 좋은 습성을 배워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생활 환경이 범죄의 원인이 아니냐. 이런 검토가 있고, 거시적 원인론은 사회 구조적인 측면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는 아무래도 물질 만능주의적으로 시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나쁜 수단을 쓰더라도 이렇게 물질을 취득하는 게 가장 큰 가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병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진 자는 좀 더 많이 갖게 되고 못 가진 자는 좀 덜 갖게 되는 또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측면이 범죄의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여기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검토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등장하고요. 그 중에 여기 생물학적 원인론과 심리학적 원인론은 뭐 시험의 출제 비중은 좀 낮은 편이고, 이거 사회학적 원인론, 특히 미시이론, 거시이론 여기에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범죄 원인론이 출제된다면 출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자, 지금은 출제 비중을 잠깐 얘기했는데 출제 비중과 관련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범죄 원인론 등 이론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법령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출제 비중은 법령 부분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범죄 이론과 관련해서는 뭐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이 정도의 출제 비중이 있다면 나머지는 주로 법령에서 출제가 많이 돼요. 법령은 가장 명확하기 때문에 또 출제자로서도 출제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법이 형사정책 파트에서는 형법이라든지 또는 이 책의 끝부분에 있는 소년법이라든지 또 중간 부분에 보호관찰과 관련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뭐 전자장치 부착법, 뭐 치료감호법, 그리고 또 피해자를 구조하는 것과 관련된 피해자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각종 법에서 한두 문제씩 이렇게 쭉 골고루 분포돼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범죄 원인론의 기본 흐름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 출제의 포인트에 맞춘다면 이론은 조금 더 축약해서 정리를 하고 법령 부분은 이 하나하나의 조문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법을 다 합치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법을 샅샅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형사정책과 관련된 규정이 있고 관련되지 않은 규정이 있다면 관련된 규정, 그리고 그동안 출제됐던 경향을 비춰봤을 때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이런 것들을 압축해서 말하자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축약하면서 접근해 나가야만 효율성 있는 학습이 될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전개가 된 게 범죄가 무엇이고 현상은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원인은 또 이렇게 전개가 됐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게 바로 범죄 방지 대책입니다. 범죄 방지 대책은 크게 범죄 예방 그리고 형사 제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일정한 예방 대책을 세우면 바람직하겠죠. 국민에게 뭐 매스컴을 통해서 정부에서 뭐 어떤 공익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홍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의 순찰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초기 범죄를 막는 이런 것도 하나의 형사정책의 중요한 대책으로 규정이 책이 또 학자들이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형사 제재가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죠. 형사 제재는 크게 형벌과 보안, 처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여기서 형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형벌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형법에 규정된. 형법 41조 1항을 보면 사형부터 시작해서 그죠? 목숨을 끊는. 그다음에 징역도 있고 금고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자격 상실제도, 정지제도, 그리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9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분화한다면 요거는 이제 생명형,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 생명형에 해당하는 게 사형이 되겠죠? 사형.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유형. 구금을 통해서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 이게 징역, 금고, 구류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징역은 노역에 종사해. 구금 플러스 노역의 개념이고 노역은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금만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물론 본인이 원한다면 신청에 의해서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작업 의무는 없고요. 구류도 작업 의무는 없는데 기간의 차이가 있어요. 징역과 금고는 기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있을 수가 있고 6이라고 한다면
1개월부터 시작해서 30년까지 기본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요. 형을 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러서 형을 가중한다. 그러면 최대 50년까지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구류는 짧은 기간이에요. 1일부터 시작해서 1월보다는 적어야 되겠죠. 30일 미만. 이게 자유형의 내용들입니다. 자, 생명형, 자유형. 그 다음에는 재산형을 들 수 있죠. 재산형은 금전적으로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그래서 이거는 벌금도 있고 과료도 있고 몰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5만 원 이상이 원칙적으로 5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고요. 과료는 훨씬 적어요. 2,000원에서 5만 원 미만 이렇게 됩니다. 금전벌이 되겠죠. 그다음에 몰수 같은 경우에는 뭐 범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동원했던 수단, 도구, 뭐 강도짓을 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강도짓을 하다가 잡혔다. 이 칼을 몰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 또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뇌물은 반드시 몰수, 필요적 몰수라고 합니다. 반드시 빼서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몰수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안 적혀 있는 게 명예형이 빠져 있죠. 명예형은 그 사람의 명예와 관련된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격 상실은 영원히 일정한 공무원이 된다거나 법인의 이사, 감사 등이 되는 자격을 박탈하는 형벌이 되겠고요. 자격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그런 공무원이 되는 자격 등을 박탈하는 이런 형벌이 되겠습니다. 이게 형벌의 종류가 되겠고요. 자, 문제는 형벌과 보완처분 두 가지가 형사제재라고 했는데 형벌과 보완처분의 특징. 자, 요거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형벌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법익 침해에 대한 형사제재, 보완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제재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형벌을 부과할 때는 과거 특정 시점에 사람을 죽였거나 뭐 재물을 훔쳤거나 이런 잘못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국가적 법익, 뭐 사회적 법익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종 법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부과하는 제재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완처분은 좀 써있는 말이 다르죠. 장래의 위험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 장래에 어떤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보완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한목적 예방적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차이가 좀 있는 거죠. 특히 죄형 법정주의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 있죠. 소급 처벌 금지 원칙. 뭐에 대한 거라고요? 형벌 불소급입니다. 그래서 형벌에 한해서 소급 처벌 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정한 행위를 1월 달에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 다음에 3월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5월이고 지금 재판 중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행위를 했는데 3월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지금 5월의 시점에서 재판을 할 때 이 새로 생긴 법 규정 이게 더 엄격하게 중하게 개정이 됐다라고 하는 가볍게 되면 상관이 없어요. 죄형 법정주의의 소급표 금지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건 상관없는데 더 나쁘게 더 강하게 처벌하는 규정으로 바뀌었다면 먼저 일어난 행위를 사후에 법이 개정이 된 걸 적용하면 이 사람에게 불이익하죠. 이건 할 수 없어요. 무엇에 한해서? 형벌에 한해서 소급처벌 금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보완처분은 과거의 법익 침해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 위험성이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장래 위험성이 있냐 없냐 현재 재판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장래 위험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라서 과거의 행위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해도 돼요. 형벌이 아니라 보완 처분이라고 한다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 적용에도 큰 차이가 있다. 나중에 우리가 관련 판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형벌이라고 한다면 행위 이전에 이미 있는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지 나중에 생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보완 처분은 반대로 행위가 있은 이후에 생긴 법이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 네, 이유는 바로 장래 위험성. 현재 모습을 봤을 때 장래 위험성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니까 행위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적용하는 게 소급처벌금지 원칙에는 반하지 않는다. 네, 이게 아주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형벌의 종류는 조금 전에 이제 사형부터 몰수까지 설명을 드렸고 보완 처분의 대표적인 걸 몇 가지 든다면 우리 형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같은 경우도 있고 또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이런 규정, 이런 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치료감호법이라든지 그리고 소년법에 규정되는 각종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감호위탁제도, 소년원 송치처분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보완 처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벌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자, 그래서 형벌과 보완 처분의 내용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범죄 예방과 형사 제재가 지금 뭐에 관한 얘기죠? 바로 범죄 방지 대책. 이런 대책을 세우기 위한 국가의 일체의 활동이 바로 형사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정책이란 말을 최초로 꺼낸 사람은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포이 에르 바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가 입법을 위한 예지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이때 형사정책이란 말이 최초로 등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정책, 행정정책, 그죠? 형사정책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을 펼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개념이 점차 확대돼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형사정책의 기본 개념으로부터 쭉 전체적인 구조를, 맥락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교재를 좀 보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교재에서 8페이지를 보시면 형사정책 서론 챕터 1 해가지고 주요 논점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런 식으로 주요 논점이라고 해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공부하시기 전에 가볍게 훑고 본문을 보시도록 하고요. 자, 강의 진행에서는 효율성을 위해서 주요 논점은 별도로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9페이지에 가보면 제1절 형사정책의 의 나오죠? 이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념입니다. 자, 교재에서는 어딜 보면 되냐면 1번 개념에서 5번째 줄 끝에 보세요. 맨 끝에 보면 따라서 형사정책이란 범죄의 현상 원인을 파악하고 범죄 예방, 적절한 형사제재를 부과하고 범죄 진압,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 피해자의 구제를 행하는 국가의 일체의 활동이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번을 보시면 형사정책의 어원이 나오죠. 언제 생겼는가. 바로 첫째 줄에 독일의 포이에르바하가 코란 형사법 서설이라는 책에서 최초로 이 형사정책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독일어로 둘째 줄에 나오죠. 크리미널 폴리틱. 이게 바로 영어로 말하면 우리 맨 끝에 줄에 있는 것처럼 크리미널 팔러스입니다. 그래서 형사정책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의미가 둘째 줄 끝에 그는 형사정책은 국가 입법을 위한 예지다 해서 이런 입법작용의 한정적인 의미로 처음에 개념을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여기 책에서 있는 것처럼 사법, 행정 영역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이 확대돼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3번으로 갑니다. 사실로서의 형사정책과 학문으로서의 형사정책.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형사정책적 사실이 전개되고 있는 내용. 거기에 학문이다 그러면 그것을 학문적으로 원리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이런 분야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사실로서의 형사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개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방가로 2번을 가면 협의와 광의가 나오죠. 먼저 협의는 직접
직접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첫째 줄 끝에 협의 형사정책은 범죄자 및 범죄에 위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형벌, 유사한 제재를 통하여 어떻게 직접 범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사법 행정상 활동이다. 당장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반면에 광의의 형사정책은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것도 모두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니까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 강제적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 노동, 주택, 사회복지정책 등 간접적 적용하는 국가의 일체 활동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범죄에 대해서 형벌이나 보완처분을 부과한다라고 하면 직접적인 대책이니까 그건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 교육이나 노동, 주택, 사회복지 등의 간접 대책은 어떤 의미일까요? 범죄를 저지르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는 교육,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 교육 정책을 활성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노동 정책, 실업자다. 그래서 당장 먹을 게 없어가지고 또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일정한 범행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또 우리 뉴스 같은 데 많이 발생하죠. 이제 그런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보다시피 이런 것들을 노동정책을 통해서 일정한 자리를 취업 대책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도 범죄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주택 사업은 뭐 사람이 거주할 공간이 없어서 또 어떤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주택 사업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각종 사회복지 정책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각종 간접적인 국가의 활동도 범죄 방지 대책인 형사 정책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맨 위에 첫째 줄 보실까요? 리스트는 가장 좋은 사회정책이 가장 좋은 형사정책이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가장 좋은 사회정책. 조금 전에 보신 교육, 노동, 복지 등등의 이런 사회정책을 활성화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범죄의 유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리스트라는 학자는. 그래서 이 사회정책이 얼마만큼 형사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인가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가끔 시험에서는 이런 학자들이 한 말씀 한 것들 있죠. 이런 게 이제 시험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고요. 자, 2번. 학문으로서의 형사정책은 그거를 이제 원리를 학문적으로 연구, 탐구해서 또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라는 이론을 개진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학문의 개념이고 시험에서는 이 학문으로서의 형사정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반가로 2번 형사정책학의 특성 이걸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번은 사실학 및 규범학이라고 했고요. 첫째 줄에 보면 경험과학인 동시에 규범학이다. 사실학 이퀄 경험과학.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연구한다 그래서 경험과학이 되겠죠. 그래서 형사정책의 첫 번째 특징은 사실학이자 규범학이다. 사실학적 측면이 많긴 하지만 규범학적 측면도 있다. 둘 다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걸 유의하셔야 돼요. 자, 이 맨 위에 적어드린 이 형사정책의 개념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현상이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이냐에 관한 부분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는가. 바로 사실 내지 경험과학적 측면이죠. 그래서 사실학입니다. 근데 범죄 방지 대책이라고 하는 개념은 규범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규범학적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종합과학성. 종합과학성은 형사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뭐 역사학이라든지 뭐 심리학이라든지 뭐 사회학, 법학 이런 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일단 형사정책이 어떤 식으로 역사적으로 전개됐는가 역사학적 측면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심리 상태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는가 심리학 그리고 형사정책에 필요한 일정한 제재 형벌이라든지 보완처분과 같은 이런 제재는 반드시 또 법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법학적 측면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형사정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종합과학성이라고 하고요. 종합과학성의 특징을 또 학자들이 몇 말씀 했는데 자, 동그라미 2번의 넷째 줄 보시면 이와 관련하여 셀리는 범죄학은 영토를 가지지 않는 제왕의 학문이다. 따로 특정 영역이 없다라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
그 다음 줄 레크레스는 범죄학자는 학문계의 영원한 손님이다. 예, 이 표현도 다양한 분야의 여러 가지를 접목시켜서 범죄학이라는 게 이해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3번 독립과학성은 종합과학성을 가진다고 해서 형사정책이 독립과학성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는 거죠. 왜? 바로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파악해서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이런 학문은 곧 형사정책학인 것이지 다른 학문이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범죄 방지 대책을 세우는 학문이라는 측면에서 독립적인 영역도 있다. 그래서 종합과학성과 독립과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1번에서는 사실학과 규범학적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험 지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4번으로 가죠. 형법학과 형사정책학의 관계. 형법과 형사정책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1번에는 양가로 1번에는 연구 대상의 차이가 나오는데 형법학은 실정 형법을 탐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규범적인 측면, 가치 체계를 연구하는 이런 분야라고 한다면 범죄가 무엇이고 형벌이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는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그래서 규범학적 측면이 강한 학문이 형법입니다. 그런데 형사 정책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고 그랬죠. 사실 내지 경험 과학적 측면과 또는 범죄 방지 대책의 그 규범학적 측면 이런 게 섞여 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보면 상호 의존성과 제한성이 나오죠. 의존, 형법과 형사정책은 일정한 의존 관계가 있고 또 3번에 일정한 제한 관계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의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 형법과 형사정책 먼저 형사정책, 이렇게 범죄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형법에는 범죄가 무엇이고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어디까지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형사 사법체제의 운영, 형사정책을 펼치는데 하나의 기준점으로 형법학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또 의존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기존의 형법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형사정책은 형법의 개정 방향을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서로 의존 관계가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다음에 상호 제한성은 서로 일정한 틀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죠. 형법과 형사정책. 형사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해가지고 형사정책적으로 이런 대책이 필요해라는 연구, 탐구가 나왔어요. 그런데 형법이라고 하는 건 자신이 아까 범죄가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 구성요건, 위법, 책임 이런 걸 이야기를 했죠. 책임주의라고 합니다. 자신의 책임, 잘못한 책임의 범위 이상의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거죠. 책임의 한도 내에서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정책적 연구가 아무리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겠어라고 했는데 이걸 너무 확장하게 되면 형법상 책임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형법상 책임주의라는 범위 내에서 이 책임주의가 형사정책의 어떤 제약적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의 개념은 형사정책과 형벌. 형법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정책의 또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범죄 예방입니다. 범죄 예방. 그래서 범죄 예방에 필요한 내용이어야 한다. 범죄 예방에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형사정책과는 무관한. 그러니까 범죄 예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형사처벌 내지 응보적 형벌관 이런 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예방적 측면에서는 형사정책이 형법에 어떤 응보적 형벌관을 제약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상호 제한성에서는
상호 의존성은 제가 교재를 한번 쭉 보면서 검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상호 제한성에서 반가로 1번은 바로 형법상 책임주의라는 한도를 의미한 거고,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리스트는 책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수많은 아주 명문을 남겼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시험 지문화가 되니까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죠. 자, 리스트는 형법은 형사정책에 극복할 수 없는 한계다. 형사정책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형법이라는 이런 제약, 바로 책임주의 내지 이걸 보장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범죄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법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형법에 적혀 있는 걸 넘어선 제재는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보장적 기능의 한계 내지 제약을 설명한 리스트의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이 바로 형사정책의 그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형법을 제약하는 측면. 그래서 첫째 줄에 보면 범죄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형벌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응보적 형벌과는 범죄 예방이 필요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형사정책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된다. 취지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죠. 형사정책의 한계. 형사정책이라고 하는 건 범죄 예방 방지 대책을 세우는 국가의 일체 활동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 활동을 하면 범죄가 예방되고 지구상의 범죄가 없어지느냐? 그러지 않죠. 고조선 시대에도 범죄가 있었고 지금도 범죄가 있고, 지금은 예전에는 없었던 신종 범죄 유형도 많고요. 뭐 보이스피싱, 컴퓨터 범죄, 신용카드 범죄, 그런 전화기라든지 컴퓨터, 신용카드가 없던 세상에서는 없는 범죄까지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범죄는 항상 존재했어요. 그러다 보면 과연 형사정책이라는 게 결국 효용이 없는 건 아니냐, 이런 일정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대표적으로 두 명의 학자가 많이 언급이 됩니다. 반가로 2번 페리의 범죄 포화의 법칙. 이거는 일정한 사회에서 일정한 정도의 범죄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형사정책적 한계를 설명한 페리의 표현, 이걸 범죄 포화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의 디르갱의 범죄 정상설은 범죄, 이 제목을 한번 풀어보세요. 범죄는 정상적인 행위다라는 학설, 그런 의미예요. 자, 뭘까요? 한번 읽어보죠. 디르갱은 범죄가 사회의 규범 유지를 강화시켜주고 필수적이고 유익한 기능을 한다고 하는 범죄 정상설을 주장하였다. 이어서 즉 그는 집단적 비승인이 존재하는 한, 집단적 비승인이 존재하는 범죄는 모든 사회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병리적인 게 아니라 무엇다? 정상적인 현상이다. 집단적 비승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그 국가면 국가, 사회면 사회 단체에 의해서 일정한 틀을 만들어 놓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승인된 행위, 이러이러한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 비승인된 행위. 그럼 비승인된 행위가 곧 범죄가 되겠죠? 이렇게 국가라는 틀 내에서 존재하는 이런 비승인 내지 범죄가 규정이 있는 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거는 일반 사람들의 정상적인 부분의 일종이지 어떤 뭐 병리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범죄 정상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일정한 정도의 범죄 행위는 사회 진보를 위해 필요하다고까지 했다. 그리고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면 방지 대책이 막 세우겠죠. 세우는 과정에서 사회가 발전하고 진보하게 된다. 이런 어떤 순기능적 측면까지도 강조한 학자가 디르갱입니다. 자, 두 가지는 제목 정도는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형사정책의 한계를 이야기한 학자는 페리의 범죄 포화의 법칙, 디르갱의 범죄 정상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보겠습니다.